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경수 지사의 대법원 판결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항소심 선고 8개월 만에 내려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인데 일단 두 분은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배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일단 핵심 이제 쟁점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그리고 업무방해요. 업무방해 댓글을 예. 통한. 근데 이제 1심하고 2심이 좀 달라진 부분은 공직선거법 부분은 이제 1심에서는 유죄했는데 2심에서는 무죄했고 네. 그렇지만 이제 대법원에서는 결국은 항소심에 2심의 판단을 다 그대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댓글 업무방해는 유죄 그리고 예.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이렇게 내렸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핵심 증거가 없었지만은 종합적으로 볼 때 정황상 킹크랩의 존재를 알았다라는 것 그리고 킹크랩 시연 현장에 있었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 이제 지금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나는 그 존재 자체를 몰랐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더구나 또 증거가 없는 것 아니냐. 라면서 진실은 멀리 가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 라면서 아직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예. 그럼과 동시에 또 대법원의 판결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좀 아쉽지만은 존중한다라는 이제 입장을 내놨거든요. 따라서 저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은 아쉽지만은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걱정스럽게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예.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여론이라는 게 저런 식으로 조작될 수 있다는 게 이제 대법원 판결로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지금도 뭐 대선 레이스에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가짜 뉴스, 네거티브 공방들인데 이런 것들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여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참된 민주주의가 좀 왔으면 하는 바람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그동안 뭐 선거법 관련해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샌다이 총영사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정황이었고 나머지는 사실은 뭐 산채에 가서 킹크랩이 시연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하고 인정하고 인지했다라는 게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판결이 향후 어떻게 파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권에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뭐 선거 문화, 정치 문화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판결이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좀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유감을 좀 표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판결 자체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대선 전국에서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중점적인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여당 경선 구도도 그렇고 대선판 전체까지도 오늘 판결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뭐 대선지 전체 판세를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현 정부의 정통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공세 고삐를 더욱더 잴 것으로 보이고요. 예. 민주당 경선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이번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생환을 했다면은 확실한 킹메이커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따라서 친노 친문 세력의 중심에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강성 친문들의 표심을 가지고 특정 후보를 밀어줄 경우에는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로 기대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 인해서 징역 2년 그리고 또 피선거권이 제한 5년 그리고 토탈 7년이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니까 사실상 친문 강성 지지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구심점이 사라졌다. 따라서 이제 이미 지금까지는 사실상 친문의 표심들이 많이 분화된 그런 상황이 있지만 더 분화가 심화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재명 1강 독주 체제에서 이낙연, 이재명, 이낙연의 양강 체제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격돌이 심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따라서 친문 표심을 잡기 위해서 두 사람의 충돌 수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우려도 됩니다. 친문 세력 영향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동의를 하시나요? 일단은 보면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어떤 보도를 봤더니 여권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이번 판결에 대해서 반발하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이고 네. 그다음에 이 대법원 판결 주심 판사에 대한 그 비난도 있고 뭐 이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 김경수 지사에 대한 안타까움에 친문 세력들의 결집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발 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배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은 이 건을 통해서 야권에서는 그럼 과연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의 비서실장이었던 김경수 지사가 저런 상황이라면 대통령은 이 건에 대해서 그럼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었느냐 아니면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쨌든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공방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각 제 후보들은 그동안 김경수 지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했습니다마는 향후 인전 그 김경수 지사로 인해서 친문 성향의 움직임, 그다음에 PK 정서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사실은 이게 2018년 1월인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작된 수사였어요. 네.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찰의 네이버 등을 통해서 댓글 조작이 의심된다라는 고발을 해서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이게 약간 분란의 씨가 될 수도 있는 우려도 있다. 이런 점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어찌됐건 사실은 이게 규모만 보면은 뭐 118만 개에다가 8,840만 회가 돌아갔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대선이라 당시에 있었던 대선 주자군들도 굉장히 반발을 할 것이고 네. 현재 있는 야권 주자군도 반발, 그다음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미묘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친문 세력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사법 판단에다 반발. 그래서 상당히 많은 변화와 영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앞서 이제 잠시 배 교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민주당 내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 도정농단이다. 이 두 후보 진영 간의 연일 이렇게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당분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사실은 그 보면은 지난 예비 경선 과정에서 부동의 1위를 계속 달리고 있던 이재명 지사가 소위 말하는 김 빠진 사이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 1위주의가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흔들면 된다라는 2위 주자의 전략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사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 간의 이 검증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거티브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경계가 애매한데 이런 굉장한 공방들이 상당 기간 계속 될 거고 어쩌면 지금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집중세가 그리고 역전 등의 현상들이 보이는 거 보면 저는 어쩌면 생각지 못한 그 지지율 순위 변동도 조만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 후보 간에 끝이 없는 이런 검증 공방과 공격이 상호 공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거고 지도부가 아무리 좀 조정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지도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여당 내에서 이 경선 레이스가 과열이 되다 보니까 신사협약식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먼저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목소리를 듣고 저희가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어서 이상민 선관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거티브에 대한 어떤 통제 기준 이런 것들을 정해서 발표를 하시고 또 각 후보자들이 다 모여서 한번 신사협정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당대표 입장에서는 특정 후보 누가 되는 것보다 어떤 분이 되든지 경선 후보가 선출되면 원팀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당대표한테 있고 또 본선에 이겨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마음이 참 답답할 때가 있는 거죠. 네, 송영길 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경선 과정에서 이제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좀 뜨거워지다 보니까 당 지도부가 상호 비방을 자제하는 내용의 협약까지 추진을 한다는 건데 정작
정책 경쟁은 실종되는 게 아니냐 이런 아쉬움을 드러낸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쟁을 해도 좀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네거티브 방식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경선이라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또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대선 승리라는 예. 본선 승리를 위한 과정인데 지금 예. 여기에 후보들 주자들 입장에서 사활을 걸다 보니까 지금 위험 수위를 넘어서서 급기야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통제에 나서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좀 빨간불이 깜빡깜빡 켜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는 지금 지도부는 기준을 좀 만들겠다. 위험 수위를 넘지 않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보자들 다 참석해서 신사 협약식을 갖겠다. 라는 이제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최근에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 이 두 사람의 충돌 양상을 보면 매우 좀 수위를 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에요. 해경군 김 씨 얘기를 꺼내니까 거기에 맞받아서 5.18 학살 원흉 찬양 또 박정희 찬양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심지어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탄핵 때 어떤 선택을 했느냐 또 하니까는 상대 후보는 지금 선거법 위반을 하는 측근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단순히 네거티브 차원의 공방을 넘어서 법적인 조치까지 이어지면은 정말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좀 들고요. 실제로 지난번 2007년도에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 후보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BBK 문제가 그때 제기가 됐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의 경우는 비선 문제가 그때 제기가 됐는데 결국 두 사람이 다 이와 관련해서 사법처벌 당했고 탄핵이 됐고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도부가 나서서 적절히 좀 통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싸우는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이 싸우는 과정을 유권자 국민들은 다 지켜봅니다. 예.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자질은 어떻고 품격은 어떻고 이런 걸 보는데 특히 이제 이번에 대통령 뽑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능력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민들 유권자들은 그런 부분도 다 일거수일투족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걸 좀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결국 예. 지도부가 통제를 하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건데 이대로라면 경선이 끝나고 난 후에 이제 당내 후유증까지도 좀 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당내 경선의 딜레마인데요. 사실은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이낙연 후보가 급속도로 급상승세를 받으면서 예. 여권의 경선 레이스에 대해서 국민들 관심이 모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야권 후보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권 후보 지지율의 합이 야권 후보의 지지율의 합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괜찮은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좀 전에 배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2007년도 당시 한나라당인가요? 경선을 보면 결국에는 이게 당내 경선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들이 본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전에 송영길 대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캠프 간의 감정 싸움을 해서 나중에도 경선 후에도 이게 결코 융합이 되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오늘 아침에 일부 조간신문에 저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의도 한간에서 나오는 3자 대결, 4자 대결설까지도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격한 공방이 가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당내 경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도 극단의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아무튼 1, 2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이번 주 초부터 나오는 게 있습니다만은 많이 붙어 있는 상황으로 가다 보면 예. 상호 비방전은 계속 갈수록 격화하고 이 상황에서 후발 주자들은 조금 일찍 결선 투표를 앞두고 합종 연행의 모습들도 보이면서 당분간은 이런 날선 공방이 계속 불가피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후보들은 4월을 건 싸움이기 예.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것 이 같습니다.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좀 짧게만 질문을 드려보면 지금 민주당 경선이 이제 5주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5주 연기된 게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좀 관측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동일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정대로 9월 초에 만약에 후보를 뽑게 되면 훨씬 변수의 가능성이 좀 줄어들 상황이었는데 저는 한 달 정도 연기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가령 지금 1, 2위 다툼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1, 2위 다툼이 진행이 되면서 박빙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9월 초라면 박빙 상황으로도 갈 수도 있는데 어쩌면 10월
로 넘어간 한 달 동안에 이게 굳혀지는 새해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 후보들이 경선에 대해서 경선 결과에 대해서 동의 여부에 대해서도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한 달이 연기된 게 단순히 산술적으로 한 달이 아니라 예.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 달이라고 달이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같은 생각이신지요? 시간이라는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은 이재명 일강 독주 체제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후발 주자들 입장에서 계속해서 경선 일정 연기를 요구한 이유가 시간이라는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판단인데,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일강 독주 체제가 변화되는 그런 양상, 그러면서 양강 체제로 바뀌면은 대세론이 무너지는, 그렇게 되면 누가 될지 모른다. 그러면 나머지 1, 2위를 뺀 주자들도 우리도 희망이 있다. 라면서 이 5주 동안에 전력 질주를 하기 때문에 예. 5주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수의 시간이 될 것은 틀림없고요. 다만 이 5주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이제 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4단계로 역대 이제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고 있기 때문에 경선 일정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행보를 하기보다는 일단 멈추고 국민 방역에 좀 치중하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과연 이 부분이 과연 맞는지도 나머지 후발주들 입장에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TV 토론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 만약에 TV 토론이 안 되면은 유튜브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가뜩이나 지금 민주당의 경선 구도가 네거티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현안,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명한 자기만의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야권 이야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민심 청취를 위한 현장 행보가 이어지는데, 연일 좀 발언 관련해서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 120시간 근무, 또 뭐 대구 지역에 내려가서 또 밀란이라는 또 말을 언급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뭐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뭐 미숙함에서 나온 실수다. 또 캠프에서는 이제 뭐 전혀 발언이 왜곡됐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캠프 내에서는 물론 그렇게 해명을 하고, 그다음에 예. 초기니까 뭐 정치 신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빨간불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후보의 메시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어제 얘기 나왔던 뭐 대구에서 밀란 발언이나 아니면 주 120시간에 관한 얘기들은 굉장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네. 물론 그 전체 맥락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대선 후보로서 쓸 수 있는 단어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저는 메시지 관리가 굉장히 안 되고 있다. 이 메시지 관리가 안 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안에서 아직도 분명하게 노선에 대한 정리가 분명히 안 이루어진 데서 기인하고, 이렇다 보면은 향후 레이스도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에 저는 감히 저도 윤석열 전 총장이 잘 됐으면, 그다음에 야권 후보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빨간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얘기했던 압도적 정권 교체, 그리고 내가 빅플레이트가 돼야 된다는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그 같이 무언가 도모할 수 있는 그 세력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캠프 내 뭐 참모진이나 아니면 조언해주는 그룹들도 정비를 좀 해서 향후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것보다 지금부터 잘못 나가지 않게 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는 빨리 정비를 하는 게 앞으로의 경선 레이스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민심 청취를 위해 나선 현장 행보인데 말실수로 스텝이 꼬이고 있다라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뭐 이번에 대구 밀란 발언이라든지 또 주 120시간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만약에 이게 의도된 발언이었다면은 본인의 인식이랄까 철학이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구 밀란 발언은 사실상 TK 표심을 잡기 위해서 다른 지역을 폄하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과도 맞지 않아요. K방역의 성공은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쳤고, 사실상 대구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전 국민들이 자원봉사했고, 또 뭐 의료진 파견했고, 뭐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했는데 그걸 정반대로 얘기하는
결국 이제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갈라치기 정치를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주 120시간 근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게 120시간을 근무하려면은 5일 동안을 한 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야 120시간이고 일주일 동안 17시간을 일해야지 120시간을 채우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이번에 이 논란 과정에서 픽업을 했는데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사람이 죽어나갔거든요. 그때 주 90시간 근무했고 아우슈비츠에서 98시간 근무했는데 그러면 주 120시간까지도 근무할 수 있다라는 발언은 너무나 좀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이고 본인은 현장의 목소리를 그냥 옮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 뭐 말꼬투리 잡기라고 해명을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자신의 인식에 일단이 노출된 거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고유의 색을 잃지 말아라라는 그런 일침을 가했는데 제가 볼 땐 지금까지는 좀 분노, 증오를 동력으로 하는 반대를 뭐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정치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내가 왜 정치를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건지 그리고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나라를 좀 만들고 싶은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가슴이 아프다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그죠. 이제 정치적으로 분명한 메시지를 낸 거는 이제 재헌절 이후에 이제 두 번째인데 대통령을 걸고 직접적으로 공격한 건 이제 처음이죠. 저는 앞서 이제 윤석열 예비후보 등록을 했으니까요. 후보라고. 윤석열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가 굉장히 이제 차별적인데 상대적으로 최재형 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평당원으로 입당을 하고 주말 새 이제 부산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내면서 이제 캠프를 정리하는 모습이 향후 지금 오늘 대통령에 대해서 처음 그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향후 본인이 어떤 생각을 정리해서 어떤 식의 메시지를 내느냐 그리고 주변에 조력해주는 인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포진을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포진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저는 상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많은 세를 얻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이런 면에서 윤석열 총장과 상대적으로 좀 대비가 되는데 윤석열 총장도 서로 간에 양자 안에 서로 간에 좀 비교해 보면서 상대 입장을 좀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초에도 나온 조사 일부에 보면 최재형 원장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데도 지지도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야권 내에서도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향후 행보와 메시지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증폭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윤 전 총장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발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짧게 한 말씀 듣겠습니다. 상당히 대비가 되는 거죠. 얼핏 생각하니까 한 세 가지가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로는 직진을 그냥 해버리잖아요.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의힘으로. 그렇지만은 윤석열 전 총장은 뭐 제3의 길을 가는가 보지만은 굉장히 좀 좌고우면하는. 그래서 뭐 간보기 정치하냐라는 그런 이제 부분이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감사원장 사퇴할 때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라는 사과를 했어요. 그러나 윤석열 전 총장은 일절 사과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 지금까지 뭐 반대를 위한 반대 목적 내지는 뭐 증오를 동력으로 하는 그런 정치의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미래를 위한 그런 고심도 하고 있는 그런 행보를 보여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한 것도 나름대로 굉장히 좀 점잖게 품격 있게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뭐 국민 약탈이라든지 뭐 독재라든지 뭐 미친 이런 표현하고 상당히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청해부대 관련해서는 뭐 조만간 사과할 것이다라고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사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